네, 안녕하십니까. 시를 쓰는 이명훈입니다. 네, 올해가 그 김남주 시인 30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김남주 시인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부조리하고 이제 암담한 시절인데요. 그럴수록 김남주 시인에 대한 그 어떤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윤 시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김경희입니다. 예. 그 무덤가에 술패랑이만 붉었네. 이거 5번째 시집이시죠? 예, 예. 예. 우선 이 시에 대한 그 어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지난해 그 11월에 나온 시집인데요. 이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은 주로 제가 교직에 있다가 정년하고 이제 4, 5년 좀 됐는데요. 퇴임 후에 그 땅끝 가는 길목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 5년 살았어요. 그 집에 살면서 주로 쓴 시인데 마침 또 그 즈음에 여기저기 청탁이 좀 많이 와가지고 한 4년쯤 되니까 시집 묶을 만큼 돼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시의 전체적인 기조는 저 개인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 제 아들이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서 그 슬픔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번 시집 제목이 슬픔의 바닥이에요. 근데 그 슬픔을 통해서 얻어낸 삶의 여러 가지 그 삶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을 그 주변의 자연과 풍광과 또 그때 만난 사람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시집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제목은 달마의 슬화라고 하는 가제를 붙였는데 그 시의 그 근본 기조는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삶과 죽음도 다 그런 거고 인연이 닿으면 구름이 뭉쳐졌다 흩어지는 것 같다 인생이란 그런 깨달음인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해남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남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문학, 특히 근현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문학의 고장인데, 그 해남에서 그 보통 해남이 왜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변방에서 묻혀서 쓰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 해남의 이제 해남을 그 시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문학의 1번지 해남이라고 하는 해남의 시인들에 대한 그 책도 같이 편집해서 낸 바 있는데 근대사시 100년사를 정리하면서 2008년에 100명의 시인을 골랐어요. 많은 출판사, 또 신문사 이런 데서. 근데 그 중에 해남의 시인들이 그 100명 중에서 17명이 거기에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군에서 한 명도 없는 시인들 지역이 많은데 해남은 그 17명이라고 하는 많은 시인들이 근 100년사에 빛나는 시인들을 배출한 곳이죠. 이동주, 박성용, 김남주, 고정희, 김준태, 황지우, 또 시조스는 윤금초 같은 기라성 같은 시인들을 배출한 곳이에요. 왜 해남에 시인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런 거 저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만은 해남은 굉장히 그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변방이고 이렇게 고립대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그 자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풍부하고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그 문화가 자체적으로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가 꼽힐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라든가 이런 그 뭐 특히 이제 그 다른 무슨 그 민속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하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좀 더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예술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산이라고 하는 또 그 우리 문학사, 국문학사에 그 큰 인물이 있잖아요. 네, 윤선도. 예, 고산 윤선도의 그런 전통. 또 다른 하나로는 대흥사라고 하는 절에 그 초이선사라고 하는 조선 말기에 그 동다송을 집필한 초이선사가 있는데, 그런 불교적뿐만 아니라 좀 그 당시로는 인문학적인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런 게 어우러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올해가 김남주 시인 그 30주기인데요. 뭐 특별히 뭐 준비하고 계신 거라든가 이런 거 계십니까? 예, 올해가 이제 김남주 시인이 가신 지 3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 김남주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김남주 추모하는 문화제 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년에는 매년 2월 달에 망월동 묘지에서 김남주 추모제를 하고요. 10월쯤에 김남주 문학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한 23년 제가 해왔는데, 그때 그 10주기, 20주기 이때는 전국적인 행사로 김남주 추모 문화제를 기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3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추모 문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김남주 학술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김남주 아카이브전 또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김남주 추모 문화제, 그 기타 이제 김남주 추모 시선집, 이렇게 후배 시인들이 헌정하는 추모 시선집 등을 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아시다시피 뭐 예산이 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남주라는 시인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해야 할 부분은, 시가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의 조건을 결정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특히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돼 있고, 또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에다 지금 현 시기는 더욱더 저 박정희 시대와 비슷한 그런 비민주적인 요소들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김남주는 그러한 억압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시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주 시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대는 변해도
김남주의 시 정신은 모든 시인들의 어떤 그 영혼, 배워야 할 한 영혼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남주 시인이 그 뭐 정치 사상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 시인 김남주하고 또 그분이 어떤 그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말씀 같은데, 그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그 김남주 어떤 그 개인적인 면모라든가, 그리고 정치 사상가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가, 또 시인으로서 면모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주는 이제 우리 해남말로 물봉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물봉, 야, 이 물봉 같은 놈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하는 것은 좀 어벙하고 물렁물렁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김남주 글이라든가 그가 해왔던 행적을 보면 물봉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본래 김남주라는 사람은 매우 그 말수도 좁고 또 나서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매우 인간적인, 그래서 어떤 전혀 물욕을 갖고 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소유욕을 갖지 않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주는 원래는 시를 쓰려고 했던 분은 아니고, 어렸을 때는 정치사상가 같은, 자기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사상가가 돼서 인간이 해방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좀 탐구하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 사상적으로는 김남주는 무슨 사회주의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분이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들 이야기로는 그 또 무정부주의자 그 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잿더미,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잿더미라는 시는 그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의 한 분으로 그 잿더미라는 책에 가져온 제목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그 유신 반대하는 함성지라는 그 고발하는 그 함성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자기 그 삶이 전환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인 그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때 그 감옥에 나와서 써서 등단작이 된 진홍과 잿더미 이런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김남주 시인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그런 생각과 달리 시인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해남에 이제 가보니까 이쪽에 김남주 생가가 있고 또 반대편 쪽에 그 고정이 생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이 나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어떤 그 시세계가 그 비슷한 점도 있을 거고 좀 다른 것도 있겠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제 고정희 씨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고정희 씨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제도 교육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마저도 3학년 때 얼반해 가지고 들어가서 한 3년 제도 교육을 받고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남주 선생은 어차피 그 정상적인 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고 중간에 무슨 제적도 당하고 아니면 또 자퇴도 하고 했지만, 고정희 씨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고, 20살 무렵까지 해남의 지역의 무슨 그 지역 신문사 또는 잡지, 그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동백지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기자로도 활동하고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그 강주 YWCA 간사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시인으로서도 이제 성장하게 된 인물이죠. 근데 고정희 씨의 큰
그 핵심 주제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뒤에 한신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여성 신학도로서 또 자기 한 길을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강조항쟁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와 민중에 대한 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생활하면서 84년에 당시에는 진보적인 여성 운동 그룹인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젊은 여성학도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여성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페미니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 문제. 그래서 고정이는 기독교, 민중, 여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고정희 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여성의 차별 문제, 또 민중 문제, 신흥 문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진 어떤 영성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남주 시인하고 고정희 시인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이제 저희 애통하기가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애통하기 들어가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또 지금 시기도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올해 신년에도 칼뜰 패거리 이상한 말도 쓰는 이상한 정국이 됐는데 이런 지금 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고정희 시인이나 김남주 시인을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또 시인이시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대 이런 사회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나 특히 문화예술 하신 분들은 다시 어둠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예요.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영혼 없는 정부죠. 비전도 없고. 그래서 체제로 말한다면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더 퇴보한 박정희 체제 정도로 이렇게 돌아간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남주 고정희 시인이 살았던 시대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한번 이 어둠을 깨부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불빛을 발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톰 체업인데요. 네. 이름 어떤 유래가이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안톤 체홉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